창경궁이죠. 예. 효도. 예? 효도. 효도. 예, 정신문화. 예, 효도. 예. 지금 이제 여러분들 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것들이 제가 만들어낸 리스트가 아니고요. 한국에 있는 그 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위가 한글이고요. 할만 대장님도 그것도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네,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적 자산이기도 하고 문적 자산이기도 한데요. 그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물론 들어가 있죠.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그건 이제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훈민정음 한글이죠. 원래 저희가 한글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훈민정음이라고 불러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세종대왕이 지으신 이름이 훈민정음이고 한글은 20세기 올라서 주시경 박사가 한글에 지은 거기 때문에 원래 이름은 한글이 아니고 훈민정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쭉 보면서 금속활자에 제가 이제 관심을 가졌어요. 자, 그러면 금속활자 다 배우셨잖아요, 국민학교 때. 자, 그럼 금속활자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히 한번 소개해 보세요. 내가 미국 사람을 생각하고, 자, 너네 나라의 자랑거리가 뭐냐? 그래서 금속활자다. 영어로는 movable metal type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그렇게 훌륭한지 얘기를 해봐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배우셨어요? 배우보다 훨씬 더 먼저. 세계 최초. 예, 또 what else? 이게 문제라 이게. 13세기에 최초로 최초로 인쇄하고 200년 앞섰다 하죠. 예. 근데 그거 대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분도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 자음을 그저 만들어내는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얘기하는데 1분도 안 걸릴 만큼 설명을 할 게 없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한국애들 잘못 나왔어 그러나 봐.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안 되겠다. 너무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공학 부대생이기 때문에 그걸 좀 이렇게 이제 자료도 자꾸 연구를 해보고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금속 활자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구텐버그의 인쇄술보다 200년이 앞섰다. 처음이다. 그게 다가 아니라 거기에 굉장히 많은 그 컨텐츠가 있습니다. 요새는 컨텐츠의 시대예요. 모든 게 지금 그 컨텐츠 문화, BTS라든가 오징어 게임 뭐 이런 거 다 이게 지금 다 이게 컨텐츠고 아까 제가 호텔 그 사무실에서 얘기했지만 LG, 삼성에서 하는 가전제품, 자동차, 미국에서 팔리는 모든 미국 제품이 저거 보시기에는 이게 기계다, 장치다지만 사실은 일렉트로닉 컨텐츠입니다. 왜 미국 제품을 사람들이 안 사고 LG나 삼성을 사느냐? 미국 제품은 그냥 대부분 기계예요, 기계. 펑션이 있어요. 근데 한국 제품은 거기에 일렉트로닉을 통해서 그 컨텐츠를 결합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일찍이 보지 못한 종류의 어플라이언스나 일렉트로닉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서론이 길어졌는데, 자, 반도체 원리에 대해서 전 세계 180개 국가의 고등학교에서 물리 시간에 다 배웁니다. 뉴턴의 법칙 다 배워요. 그런데 그 원리를 이용해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그죠? 그리고 세계 최고의 냉장고, 세탁기, TV 이거 만드는 다 다른 나라 애들도 학교에서 다 배웠어요, 원리를. 근데 요거를 제품화해서 세계 시장을 이렇게 석권한 나라는 한국입니다. 그럼 그게 우연이 된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은 이런 그 새로운 일렉트로닉 컨텐츠 문화의 주류가 돼서 아마 더 이제 발전할 거거든요. 그런 그 시각에서 제가 이제 이 금속 활자를 한번 좀 제가 얘기 드리는 걸로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뭐 온돌 말씀하신 분 여기 온돌하죠. 그건 대단하십니다. 온돌에 대해서 나중에 언제 한번 제가 발표를 기획했으면 좋겠는데 온돌은 정말 세계적인 그 과학 기술 발명품입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
금속 활자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너무 없다. 그래서 이걸 한번 탐구해보자 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애들한테도 가르칠 때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봤었어요. 자, 금속 활자를 보면은 금속 활자에 대해서 질문을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못하고 대답을 한 학생도 있는데 제가 좀 한번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금속 활자에 대해서 무슨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가 고려는 왜 금속 활자를 만들었느냐? 왜 만들었냐? 왜? 두 번째는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왜 바보들인가? 왜 금속 활자를 못 만들었느냐 이거.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그러면 고려의 금속 활자하고 구텐버그의 인쇄하고 다른 점이 뭐냐? 같은 점은 뭐고 다른 점은 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고. 그다음에 조선시대에 와서 고려 때 만든 활자는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그것도 한번 알아보기도 하고. 또 조선시대와 그 고려의 문화와 역사에 이 금속 활자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것도 또 탐구해야 될 내용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금속 활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과학과 기술이 필요하냐. 이거 금속 활자를 만드는 게 말이 이게 금속 활자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쉬우면 벌써 다른 나라 다 전에 만들었을 거예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못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왜 어려운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고려와 조선의 금속 활자가 이제 세계 문화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걸 좀 이렇게 알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속 활자는 우리 생각나는 게 저 직지를 찍었대더라. 그게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금속 활자로 책이 되더라. 그런데 사실은 그 인쇄된 책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인쇄를 했느냐 그것도 우리가 좀 알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책을 한 권 제가 샘플을 가져왔거든요. 제가 청주에 고인쇄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그게 흥덕사 금속 활자 발견된 만들어진 절에 절터가 발굴돼 갖고 거기서 그 기념해서 청주 고인쇄 박물관 만들었는데 제가 거기에 연결을 해서 거기 마음속에 저한테 결과를 막 보내줬어요. 직지 이게 원본인데 프랑스에 있던 거 지금 우리 서울 국립박물관에 가 있거든요. 그 영인본입니다. 영인본이고 보면 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뭐 제가 돌려드릴게 한번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직지야. 이건 뭐냐면 이 금속 활자 장인이 있어요. 그 전승에서 기법을 그 사람이 이거를 보고 그대로 만드는 거야. 만들어 본 거예요. 이거 보통 대작이 아닙니다. 잘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조금 틀린데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는 현대에서 만든 복제품입니다. 활자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남명성 증도가라고 그래갖고 고려 때 그 찍어낸 찍어낸 불경이거든요. 불교 오늘 아침에도 교수님이 불교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금속 활자로 찍은 겁니다. 영인본이죠, 이걸. 근데 이거를 보시면 굉장히 이거는 정부에서 발견한 거고요. 요 직지는 절에서 사찰에서. 그러니까 품질이 틀립니다. 요건 사제고 요거는 정부제기 때문에 도자기도 그 만들면 한국에서는 조선 때 관요라고 있잖아요. 관에서 만든 그 도자기는 굉장히 하이 퀄리티고 아주 그 훌륭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책자도 이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한자가 빽 들어가 있는데 자 보세요. 한자 거기 들어간 게 수만 글자가 있는데 자 그거를 이제 식자공이 이제 조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글자를 어떻게 분류를 해놨을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규장과학에 몇 년 전에 가서 그걸 한번 물어봤거든요. 거기 있는 연구원한테. 근데 그것도 아직 풀지 못한 문제랍니다. 어떻게 분리해서 이걸 했는지. 한자를, 한글은 쉽죠. 가나다라 마바사로 이렇게 하니까. 근데 한자는 이게 수로 하기도 그렇고, 소리로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아직
연구 중이라고 그러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마지막 질문 여기 적은 게 고려 때 발명된 금속 활자가 조선 500년 동안 왜 우리 민족은 그걸 인쇄기로 발전을 못 시켰느냐. 그것도 한 가지 질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요 대답만 이렇게 우리가 탐구를 해서 해도 이 금속 활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몇 시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30초에 얘기하고 할 말이 없는 거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그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가지 뭐냐면 한민족, 우리나라 민족은 찬란한 인쇄 문화를 가졌다 이거예요. 그럼 왜 찬란한 인쇄 문화를 가졌냐? 우리 한국 사람은 옛날부터 뭐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배우는 걸 좋아하고 기록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책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 다음에 책을 찍어내는 걸 좋아했고 공부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 한 분이 말씀하신 그 조선 왕조실록이라는 것도 나오게 되고 뭐 승정원 일기도 나오고 그런 기록들이 남겼는데 이제 불행하게도 조선시대 이전에 그 왕조에 있었던 책자들은 이 중국 그 다음에 이 몽고 일본 이 우리 이웃 나라 이 나쁜 그 친구들이 그 침략을 해서 그 없애는 바람에 많이 소실이 됐거든요. 근데 저희 장인이 이제 역사 선생님이셔갖고 돌아가시기 전에 저기 처갓집에 가서 책을 다 싹 가져왔어요. 왜냐면 저희 장인이 내 자식들 중에는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네가 다 가져가라 갖고 가시고 그래서 제가 다 갖고 왔어요. 거기 보니까 진짜 귀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고려사라고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저자의 기억나는데 예 그런가 봐요.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진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컴퓨터도 없던 시대에 그분이 다 정리를 해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그냥 깨알같이 써서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쭉 읽어보니까 많은 그 실마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려조 때에 개성에 아랍 상인들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아랍 상인들을 뭐라고 거기서 불렀냐면은 대식국이라고 불렀대요. 클 때에 먹을 식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엄청 먹었나 봐. 그래서 대식국인들이 한 번에 오면 100명 이상 왔대요. 그래서 세 차례 큰 비짓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고려 정부에다가 뭐 조공도 바치고 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사갔나 봐요. 그러니까 송나라를 통해서 왔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 짐작에 그때 그 아라비아 상인들이 고려에 와서 보고서 사갈 게 뭐 있나 봤을 거 아니에요. 고려 인삼인데 그 사람들은 좀 입맛에 안 맞겠죠. 그러니까 고려가 갖고 있던 물산을 많이 봤을 텐데 틀림없이 책을 봤을 거예요. 책을 보고 찍힌 걸 봤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유럽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양피지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종이가 거의 아직 넘어가기 좀 직전이든가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벌써 조선에서는 종이에다가 찍어갖고 책을 팔고 그런 걸 보고서 그 미국 그 누구죠? 그 엘 고어가 그런 게 관심을 해서 발표를 한 거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구텐버그가 사용한 금속 활자의 원조가 고려에서 만든 활자하고 인쇄 기술을 보고 아랍 상인들에 의해서 실크루를 통해서 클릭한 게 틀림없다라고 그 사람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고려 때 그 무역이 그 굉장히 활발해갖고 그게 글리가스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그 후손들이 그런 이제 증거를 이제 밝혀야 될 이제 그건데 그 신라에서 그 석가탑을 그 전에 한번 보수를 하다가 거기서 그 나온 그 병이 있는데 이름도 길어서 기억을 못해요. 부구정광 대다란이경이라고 옛날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목판으로 인쇄를 했습니다. 목판 인쇄는 중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고려 8만 대장경 때까지 목판 인쇄를 많이 했었는데 목판은 아시죠? 이거 깎아서 하는 거. 어떻게 만드는지 혹시 아세요? 나무를 이제 두 가지 나무를 갖고 그거를 갖다가 소금물, 그러니까 바닷물이죠.
거기다가 한 3년을 갖다가 담궈놨다가 그다음에 1년을 바람에 말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목판을 이제 새기는 건데 팔만대장경의 가장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글씨가 굉장히 정교하고요. 오자가 거의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게 저 아까 적어왔는데 81,352매 요렇게 판때기가 폭이 약 25cm 길이가 65cm 요만하죠 뭐 이걸로 해서 이렇게 놓고 했는데 요게 83,352매인데 요거를 쭉 쌓아놓으면요 3kg가 넘는답니다. 백두산보다 높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팔만대장경을 이라고 불린 그 목판을 만든 게 이제 군력을 이용해서 나라를 좀 지켜보자 이제 그런 의지에서 만들었는데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그 기술이 발전을 그렇게 한 거죠. 인쇄를 한 거요. 근데 이제 금속 활자는 활자가 한자로 쓰면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활동할 때 그 활자에다가 글자자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글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합해서 만드는 글자. 그래서 중국에서는 한 11세기경에 활자를 처음 썼답니다. 근데 그 활자는 진흙, 점토로 만드는 거래요. 흙으로. 그 흙으로 점토를 활자를 만드니까 그게 좀 변변치 않겠죠. 그래서 그게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나무로 또 만들어 왔대요. 나무를 만드니까 만들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이게 마모가 돼 갖고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스탑. 근데 아마 이제 우리가 보세요. 삼성이나 LG가 처음으로 냉장고나 TV를 발명한 게 아닙니다. 반도체도 삼성하고 LG 원리를 다 받았죠. 근데 그거를 재생산을 해갖고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저희 보기에 금속 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착안을 해갖고 이거를 어떻게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까? 금속으로 하면 되겠다. 금속으로. 자, 근데 금속으로 하려니까 기술적으로 이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금속이 있는 건 하기도 어려워. 금속이 있어야지, 금속이.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글자본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거. 또. 자, 보세요. 금속 활자의 주요 원료로 쓰는 게 구리, 아연, 납, 철, 뭐 이런 거거든요. 합금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면 온도가 적당해야, 온도가 너무 높아야 녹으면 그 실용성이 없잖아요. 너무 낮으면 너무 흐르고. 납활자가, 구텐버그가 만든 활자는 다 납으로 만든 거예요. 낮은 온도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들기 쉬운데, 자, 그러면은 아연이나 납이나 공을 어디서 가져올 거냐, 이거예요. 돌에서 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돌에 구리가 있는지, 어떤 돌이 아연이 있는지도 알아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돌을 찾아서 뽑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녹여야죠? 근데 어떻게, 돌이 녹습니까? 안 녹죠? 캐내야지. 캐낸 다음에 그 다음에 뽀개야죠? 이걸 분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게 만들어 갖고 추린 다음에 그 다음에 녹여야 돼요. 녹이는데 온도가 1000도 이상 올려야 됩니다. 1000도 이상 올리려면 연탄불 떼갖고 안 되죠. 장작대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금속을 써야 돼. 대단한 발명이신데. 숯가마. 숯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숯을 어떻게 만들까? 숯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소나무. 아니, 소나무라 가지고 소나무를 어떻게? 소나무를 열로 가야 태우면 재가 되잖아요. 근데 재가 아니고 탄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역시 황보 박사님이. 이게 산소가 있는 데다가 나무를 태우면 타버리. 타서 CO2가 됩니다. 재가 남아요. 근데 산소를 차단하고 이거를 태우면 다른 거 다 날아가고 탄소만 나중에 카본만. 이게 현대판 카본 파이버 그거를 만든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열을 내기 위해서는 숯이 필요하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숯을 만드는 기술이 발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도자기를 만들 적에도 고열이 필요하잖아요. 도자기를 한국 사람이 왜 잘 만드냐? 그냥 잘 만든 게 아니에요. 벌써 그런 기술을 이미 삼국 시대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덕대왕 신종 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무쇠잖아요. 그거를 도대체 어디서 조달을 했느냐 이거예요. 이걸 외국에서 수입해 올 수도 없고 광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광산에서 채굴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분쇄를 해서 한 다음에 녹여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퍼니스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게 퀘스천 마크였는데 제가 막 그 리서치 탐색을 하다 보니까 1970 몇 년에 경주에 그 터 같은 게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탐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을 인해서 못했는데 있습니다. 굉장히 큰, 왜냐면 성덕대왕 신종이라는 그 큰 종을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청동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녹이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화력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한 모든 그런 것들을 조달할 수 있었다는 게 그게 삼국시대부터 되고 고려조로 계속 연결이 돼서 그 기술이 전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금속 활자를 만들게 된 거는 그러한 기술적인 배경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눌 게 여러분 사자소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자소학. 그게 조선시대 어린이 교과서예요. 그 뭐 처음에는 이제 인륜에 대해서 나오죠. 부모가 부르면은 즉시 예 하고 대답하라. 가라고 그랬거든요. 저희 한글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그거 다 가르쳤어요. 진짜요. 거기에 나옵니다. 부모가 부르면 즉시 달려가라.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 가서 애들 보고 집에 가서 실천하라고 했더니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했네. 근데 그 사자소학 그 뒤에 보면 계몽편이라고 있어요. 계몽. 아까 김수동 박사님이 말씀인 계몽시대 그 같은 계몽자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자연에 대해서 천지 만물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낸 내용이에요. 근데 진짜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그 자연들의 첫 구절이 뭐냐면 이 세상 만물은 가만히 어지럽혀지려는 그런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물의 이치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여기 여기 그 사이언스나 엔지니어 하신 분 아니 연력값 제2법칙입니다. 그게 모든 지구상의 물건은 가만히 있어도 세월이 흐르면 이게 퇴락됩니다. 이게 인간도 오래 늙죠. 그다음에 아무리 새 명품백을 사다 놔도 안 쓰면 똥 돼요. 그게 왜 똥이 되느냐면 유행이 뒤진 게 아니라 물건 자체가 상합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근데 자연 교과서 제1장 1절에 그 말씀이 나왔다는 게 뭐 깜짝 놀랐어요. 보고서 이 정도로 이 자연 그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통찰이 있었구나 조상들이. 이제 그런 거하고도 이제 같은 맥락인데 아우 서론이 굉장히 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금속 활자가 지금 문헌에 의하면은 1, 2, 3, 4 외우기도 쉬워. 1, 2, 3, 4년에 처음으로 이제 그걸로 찍은 책이 나왔대요. 그게 상정 고금 예문이라는 책입니다. 고금 상정 예문이라고도 불리는데 그게 무슨 책이냐면 고려 시대의 그 법규, 그다음에 규정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다 총 집합해 갖고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이게 뭐 50권인가 그게 한 세트랍니다. 근데 그 책을 금속 활자로 처음으로 찍었대요. 근데 그게 불행하게도 전해지지는 않고 그 동국 이상국집인가 거기에 쓴 그 책에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일본이나 중국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에 제가 여행을 갈 일이 있으면 앤티크 숍을 다니게 됩니다.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몰라볼지도 몰라요. 근데 제 생각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 이제 이 직지라는 책인데 이거는 1377년에 나왔어요. 이게 불경입니다. 불경을 했는데 이것도
이 직지라는 책이 나왔다는 건 사람들이 다 아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이거 왜냐면 내용이 너무 심오해갖고 저도 이거 보다가 어려워 그래서 못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이 책을 프랑스의 그 조선 공사로 와 있던 사람이 왔다가 이거를 사갔대요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일부 어디에서는 약탈에 갔다 그래 약탈이 아니고 이 사람이 돈 주고 사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기 장서 도장까지 찍었어요. 갈. 이 사람이 한국 이름으로 갈이라고 해서 이름을 줬대요. 그래서 자기 번호까지 했는데 이 사람이 이걸 끔찍이 아끼다가 죽기 전에 프랑스 국립박물관에다 기증을 했답니다. 그래서 거기 있다가 1920 몇 년에 파리에서 국제 그 박람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프랑스에서 출품을 했대요. 이거를.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본이다. 그 소개가 됐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속 들어갔죠. 그랬는데 1977년인가 박병선 박사라는 분이 여자분이세요. 우리나라는 이 여성들이 굉장히 그 컨트리뷰션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거기 사서로 일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이걸 우연히 보다가 맨 뒤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흥덕사에서 발간했다는 걸 찾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책이라는 걸 그 사람이 이제 찾아갖고 이거를 그 사람이 카피를 복사를 몰래 해갖고 이걸 한국으로 들고 와서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드디어 이제 한국에 널리 알려지게 이제 된 건데, 예. 그렇지 않으면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처음 나왔을 때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 이게 목판본인지 금속판인지 어떻게 아냐. 어떻게 하면 알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딱 보면 아시겠어요? 약간 이제 목판은 약간 퍼지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샤프네스. 예? 굉장히 샤프네스. 샤프네스 있고 또 이게 목판으로 찍은 거냐 활자를 찍은 거냐 이게 몇 가지 그 클루가 있습니다. 하나 뭐냐면 여기 이렇게 내용에 보면은요 가끔 날일자 있잖아요. 날일자가 거꾸로 생겨 있어요. 그리고 사람 인자가 삐딱하게 서 있는 것도 있고 줄이 좀 틀린 것도 있고 그랬어요. 이거는 활자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목판이면은 날일자를 어떤 미친 사람이 거꾸로 새기겠어요. 이게 글자를 뽑아다가 끼는 과정에서 아차해서 거꾸로 낀 거예요. 비슷하니까. 네. 그래서 그게 금속 활자인지 아닌지를 판명하는 그 증거가 되는데 그런 증거가 여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절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원래 그 고려 금속 활자 처음 나온 거는 이거보다 훨씬 전이에요. 그래서 그게 구텐버그보다 약 200년 이상 앞섰다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이미 고려에서는 이 금속 활자가 널리 사용됐다는 거 이미. 그리고 그 기술이 이미 전국 각지에 많이 알려져 갖고 일개 사찰에서도 자기네 자체로 그 글자를 만드는 공방을 만들어 갖고 찍어냈던 거예요. 그래서 글자의 수준은 이거하고 요거하고 비교하면 이건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아주 샤프하고 일목정연하고 에러가 없이 잘 찍는 거고 절에서 스님들이 그냥 만드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 이거보다는 수준이 떨어져요. 이렇게 잘 만든 거죠. 예. 자, 그러면 활자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활자를 이제 금속으로 이제 했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직지라고 하면 직지 쓴 다음에요. 요거를 종에다 뒤집어서 이거를 밀랍이라고 있잖아요. 양초죠, 양초 같은 거. 여기 벌에서 하는 그 찐득찐득한 그 파라핀이죠. 거기다가 새긴 다음에 이거 밀랍법이라고 해갖고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흙 속에다가 묻어.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기를 내요. 그래갖고 쇳물을 이렇게 부으면은 싹 들어가서 그 글자 새겨져 있는 대로 싹 들어가서 싹 녹여냅니다. 그럼 글자만 딱 살아나죠. 거기에다가 해서 가지 이렇게 있는데 제가 파워포인트 파일 있으면 다 보여드릴 텐데
거기서 떼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밀라법이라고 그래갖고 이게 굉장히 수작업을 많이 해야 되니까 생산성도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이게 불규칙하죠. 그걸로 이제 찍은 게 이거예요. 그렇게 이제 고려 시대 하다가 조선조에 넘어오면서는 이게 어떻게 발전했냐면 그 주물사법이라고 그래갖고 그거 굉장히 현대식이죠. 나무에다가 이제 글자를 이렇게 이제 판 다음에 그걸 해갖고서 아주 고운 흙 주물사라고 그러는데요. 거기다가 이거 찍은 다음에 거기도 길을 내. 그다음에 거기다 쇳물을 부으면은 그게 싹 들어가서 그대로 글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템플레이트를 쓰는 거예요. 이거는 나무에다가 밀랍에다가 해서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나무에다가 글자를 새긴 다음에 그걸로 계속 찍어 거기다가 쇳물을 부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 갖고서 수백 수천 개를 만들 수가 있죠. 굉장히 이제 생산성이 높아진 겁니다. 그렇게 해갖고 주물사법이라고 만들었는데 이 주물사법하고 그 밀랍법이 특히 주물사법은 반도체에서 리토그래피라고 해서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게 그래서 템플레이트 그 기법을 써서 그 리토그래피를 해서 패턴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유사점이 많아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 삼성이 반도체를 잘 만드는 게 우연이 아니다. 이게 금속 활자에 피가 유전자가 이게 흘러서 이렇게 된 거다. 뭐 그렇게도 이렇게 점프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게 있고요. 직지심제 요철이 바로 보다는 거예요. 어떤 사물을 봤을 때 그 이치를 지는 알지. 예, 알지가 아니라 가르칠 지예요. 바로 봤을 때 그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본다는 이제 그런 건가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금속 활자를 인쇄를 할 때, 자, 활자는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겠죠? 잉크가 있어야 되죠? 어우, 실례지만 전공 뭘 하셨어요? 아, 이게 인쇄를 하려면 활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잉크가 있어야 되는데, 자, 잉크를 뭘로 만들었을까요? 목물. 예? 목물 아니에요, 목물. 아유, 고려시대 휘발유 없었죠. 역시 박사님이시죠. 이게 인쇄를 하려면은 활자가 있어야 되고요, 잉크가 있어야 되고, 종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새로 만든 아연이나 그 새로 만든 청동 거기다가 멍을 해보세요. 안 묻습니다. 이게 활자가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표면에 싹 묻어서 종이를 댔다 할 때 딱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목판 인쇄부터 이제 기술이 이제 전성된 거죠. 이게 유성이래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유성. 기름기가 있는 거. 그럼 무슨 기름이었을까요? 뭐라고 하셨어요? 기름? 네? 아니 제일 흔했던 기름이 뭐겠어요? 콩기름. 네. 콩기름에다가 자 보세요. 콩기름에다가 이제 그 탄소 가루를 넣어야 되잖아요. 탄소 가루는 소스가 뭐 많이 있겠죠. 이 소나무를 쓰거나 그걸 제일 많이 썼대요. 그래서 이제 되는데 이게 탄소 가루를 하이 컨센트레이션으로 기름에다가 이게 선탁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또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엉겨 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소위 바인더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일종의 계면 활성제죠. 콜로이드 화학이 바로 그거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그 비누나 디터젠트 쓰잖아요. 그거 원리하고 이거 똑같은 거예요. 들이 용어를 모르고 수식을 몰랐지 그 원리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천재네. 천재죠. 우리 조상들 천재라는 거예요. 우리 천재의 자손들이네. 예. 자손들이 다 있네요. 그래서 그거를 근데 그게 구텐버그가 똑같이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 전에 내가 하는 게 맞네. 이걸 해서 딱 하고 그다음에 종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종이는 또 아무 종이나 하면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kop쓰레기 있어야 되니까. 종이를 이렇게 활자에다 눌러서 이렇게 했을 때 잉크가 번지면 안 됩니다. 하이 레졸루션으로 찍어내려면
딱 찍어 이렇게 했을 때 그냥 그대로 묻어놔야 되거든요. 건지지 않고. 그렇게 하려면 종이의 이 섬유질이 거기에 특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당나무 한지 기술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게 괜히 명필이 많아서 좋은 종이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쇄술이 발달하게 됐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이 고려지라고 그러면 이거로 쳤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종이를 너무 잘 만들어 갖고 이거를 찍었을 때 그대로 이게 찍히는 거예요. 전에 드라마 보니까 신사임당이 막 그거 만들고 있대요. 드라마에. 제가 그래서 신사임당이 막 한국에 가시면은요, 그 영주라고 있지 않습니까? 안동 옆에 거기 가면 인견 공장도 있고 뭐 한지 공장들이 있어요. 제가 우연히 가다가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저를 구경을 다 시켜줬어요. 당나무 창고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종이 만드는 게 굉장히 공부가 됐었는데 좌우간 금속 활자로 이거를 만들어서 인쇄를 하기까지는 금속 재련, 그 다음에 가공 이런 기술, 그 다음에 화력을 낼 수 있는 그 숯을 만드는 화학, 그 다음에 잉크를 만드는 계면화, 연력학, 그 다음에 그 종이를 만들 수 있는 이 기계공학, 그 다음에 섬유공학, 이런 진짜 과학과 공학이 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삼박자가 맞아서 인쇄를 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컨텐츠가 또 중요하겠죠, 이 내용이. 이 보면은 참 저는 어렸을 적에 옛날 사람들은 머리가 나쁠 줄 알았어요. 우리만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한 줄 알았는데 정말 너무 심오한 그런 그 내용이 많고 조상들이 그래서 너무 자랑스러웠고요. 그 다음에 고려 때 만들어낸 책이 엄청나답니다. 그러니까 책을 좋아하는 민족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조선조 때 와서 아까 김수 박사님께서 얘기하실 때 구텐부 인쇄술 얘기하셨는데 세종 때 개미자라는 걸 만들었어요. 개미년에 만든 글자라고 그래서 개미자인데 그걸로 찍은 그 인쇄물 책자의 수준이 인쇄 수준이 구텐버그가 만든 거에 뭐 절대 뒤지자면 아주 최고의 수준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려활자, 금속활자에 대해서 얘기할 게 뭐 더 많지만 끝으로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우리는 금속활자가 우리가 세계 최고로 만들어서 참 위대하다 그러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컨텐츠 면으로 봤을 적에 더 중요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활자가 갖는 의미라는 게 있어요. 활자라는 게 뭐냐면 글자를 여러 개 조합을 해갖고 조판을 한 다음에 책을 만들어서 찍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판에다가 새긴 거 개념이 틀립니다. 조합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부분을. 그러면 세종대왕이 어쩌면은 금속 활자에서 영감을 얻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왜냐면 자음과 모음의 결합에 의해서 무궁무진한 글자와 소리를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개가 같은 맥락에서 한 부류라고 그러는데 뭐냐면 디지털 문화의 원조다. 디지털 문화가 뭐냐? 디지털 문화라는 거는 숫자 0하고 1 이진법으로 해서 0과 2를 이용해서 조합에 의해서 모든 계산이 이루어지고 모든 거가 표현이 되잖아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에 의해서 모든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80, 90 할머니들도 요새는 셀폰 다 하세요.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천재 이거에 의해서 이거만 치면 글자가 되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못해요. 한자라서. 중국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못해요. 이거. 입력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컨텐츠 인더스트리가 지금 정말 폭발적으로 발전한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드디어 한글과 이런 우리나라의 인쇄 문화 이런 속의 컨텐츠가 이게 이제 드디어 빛을 보기 시작해갖고 중국의 한자, 동양 문화, 우리 동양 정신 문화 연구회 아닙니까? 그 정신, 그 다음에 서양의 이 뭐라 그러죠 이거를 실용 문화하고 이게 결합해서 융합시켜서 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한글 가진 우리 한민족밖에 없다.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아니 일본이 하겠습니까? 중국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월남이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한국.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이걸 아는 거예요. 아, 우리의 파트너가 될 나라는 한국밖에 없구나. 그거 지금 한국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넷플릭스가 오징어 뱀뱀을 사가. 한글하고 금속활자. 금속활자가 위대한 이유가 활자 자체도 중요하지만 활자를 쓰면은 되겠다라고 그거를 찾은 그 생각을 해낸 그게 저는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예? 그거를 옛날에 목판에다가 그냥 크게 새겨갖고 그냥 한번 찍고 말았는데 그게 아니라 글자를 살아있는 글자, 활자. 그것도 금속, 영원히 써도 제가 이걸 깜빡 잊어먹었네. 금속 활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못 보셨죠? 이게 금속 활자 저거 약장수 같은데. 아니, 오늘 책팔러 오신 것 같아요. 약간 약장수 같습니다. 이게 금속활자 장인이 그거를 그 국가 뭐라 그러죠? 문화재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만든 건데 이걸 한국 청주 고인세 박물관 사람들 너무 고마운 사람들이 제가 편지를 정중하게 썼더니 책하고 이걸 보내줬어요. 교육에 쓰라고. 우리 좀 한번 다 편지 한번 써가지고. 쓰세요. 마음대로 쓰세요. 그래서 한국에 가시면 한번 꼭 가보세요. 여기 보면 제가 이게 쭉 돌려보드릴게요. 보세요. 이게 거의 만드는 건데 이게 만들기 쉽겠습니까 이게? 쭉 한번 돌려가면서 보세요. 여기 해서 버리진 마시고요. 크고 작은 크고 작은 이거 통이에요. 한번 보시죠. 한번 만져도 보시고. 이게 써가지고 찍으면 되네. 이게 그래서 처음에 만든 이 활자로는 조판이 굉장히 어려웠대요. 들쑥날쑥하고 그래갖고 이게 찍었을 때 골고루 찍히질 않는 거야. 그렇겠네요. 이거 술 먹고 찍으면 안 되겠다. 정신 똑바로 해가지고 책을. 제가 빨리 결론 페이지를 찾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숲도 있고. 구텐버그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있으면 하나 있습니다. 구텐버그라는 사나이가 어떤 사나이가 금속 가구, 보석 가공하는 친구예요 원래. 그래서 그렇구나. 이 사람이 인쇄하고는 아무 상관없던 사람인데 어느 날 느닷없이 인쇄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패턴트를 내버렸어요. 굉장한 비즈니스맨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하고 그 사람 아들하고. 그래서 그게 의구심이 많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금속 활자를 만들어서 인쇄기를 만들었다? 무슨 정보를 입수한 거. 정보를 입수한 거예요, 이게. 국정원에서 근무하셨어요? 금방 아시네? 그래서 구텐버그를 저희가 한번 뒷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텐버그가 이제 와인프레스로 이용해서 인쇄기를 만들었거든요. 여기 있으면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찍힌다는 거를. 그래서 이게 빠른 시간에 인쇄할 수 있는 인쇄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찍어요.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영어는 쉬워. 알파벳은 A, B, C, D, E, F, G가 대문자, 소문자, 숫자만 있으면 돼요. 한자는 이건 말도 못해. 이거. 그러니까 이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금속활자 영향이 서양처럼 광범위하지 못했던 거는 책을 만드는 목적이 찍는 목적이 정부에서는 대중을 교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니고 정부 문서 보관, 그 다음에 특정 지식인층 4대부들을 위한 책. 그래서 정부에서 무슨 뭐 중국에서 나온 책이라든가 그거를 찍어내면 한 200권, 100권씩 찍어서 정부에 이쁘게 보인 서원 이런 데 갖다 줍니다.
그리고 상으로 주고 그래서 이게 전 국민들한테 골고루 이게 보급이 안 된 게 좀 아쉬운데 그러나 그것도 이제 조선조 중기 이후에는 많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소설도 찍어내고 뭐 보급이 됐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죠. 그래서 우리가 구텐버그하고 우리 금속활자를 비교할 때 그런 측면을 보고 구텐버그의 컨트리뷰션을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하자 이겁니다. 뭐냐면 그 사람은 인쇄기를 발명한 거예요. 인쇄기. 금속활자는 우리한테서 힌트를 얻어서 아라비아 상인들한테서 가서 힌트를 얻어서 이 금속 가공이 원래 직업이니까 그 사람이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한 거고 그 원래 모든 아이디어라든가 기술을 한 것이 틀림없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러네. 네, 그래서 우리 그 금속활자는 우리 민족의 이 독창성, 창의성과 과학성 그리고 그런 거를 드러내주는 아주 대표적인 문화유산이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이거를 좀 더 연구를 해서 외국 사람들한테도 좀 더 마음 놓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이거 하면은 제 생각에는 1분 이내에 설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적어도 한 15분 이상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거를 좀 자료를 더 이렇게 만들어서 좀 보급도 좀 하고 저도 좀 더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가 드릴 거는 디지털 문화의 원조라고 할 수 있다. 그다음에 금속활자의 진정한 가치는 물질적인 것보다 글자를 조합해서 만들어서 책을 만들 수 있다는 그 생각. 아까 콜럼버스의 계란 얘기하셨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정말 획기적인 제가 보기에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판에다가 새겨서 찍어야만 책이 되는 걸 알았는데 글자를 모아서 한자서 하고 또 풀어서 모아서 하고 그 획기적인 거죠. 제 생각엔 그게 금속활자가 주는 가장 가치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 네, 아이디어.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한글도 자음과 모음으로 결합해서 마음대로 소리를 내잖아요. 글자도 쓰고. 그러니까 아까 저 얘기를 했지만 한글은 지금 폰트가요. 폰트 아시죠? 글꼴. 수백 개가 넘습니다. 한자는 글꼴이 없어요. 초서해서 궁서. 하고 전서 예서 해서 5가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영어도 폰트가 꽤 있지만 한글 폰트는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그 많은 숫자가 계속 있어요. 만들어내고 있어요.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한글의 위대함이 뭐냐? 이게 무한한 디자인의 가능성을 주는 문자다. 그래서 음량이 좋아. 예, 앞으로는 우리나라 문화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문자와 이런 우리 사고방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제 생각에는 여기 계신 회원 여러분들이 최소한 100세까지는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 최소. 100세까지는 사셔야 우리나라가 더 잘 되는 걸 보고 돌아가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저도 보약 먹으면서 오래 살아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아주 좋았습니다.